제2회는 매년 횟수를 붙이는가 보죠? 예, 매년 1회부터 횟수를 붙입니다. 네, 제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시죠? 신년이 되니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아마 다들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보통은 부처라고 하는데 부에 해당되는 데만 보통 회의를 하고 처도 회의를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게 애매하고 또 장관급에 해당되는 각 위원회 이런 데도 참석을 하나 안 하나도 애매하고 특히 부처 청이 정부의 핵심 조직 구조인데 청은 대개는 참석을 안 해가지고 따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래 외청은 기본적으로 부처로부터는 약간의 독립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국정에 관한 논의는 헌법에 의한 또 법률에 의한 정부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부처청이 다 함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서로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또 각 부처청의 업무의 방향성이 좀 정리될 수 있어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하네요. 오늘 논의될 2026년 민생 체감 정책 가운데서도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띕니다. 다만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러운 거죠. 그래서 겨울철 한파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수도관 계량기, 동파 또는 비닐하우스 또는 혹시 취약계층들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기고 특히 이 업무는 대개는 지방정부 소관 업무들인데 각 부처에서는 그 지방정부들이 이걸 잘 챙기고 있는지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 무인기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물론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죠. 그야 국방 행위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제 전쟁 유발을 위해서 지금 무인기 침투한 얘기는 이적죄인가 외환해죄로 지금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째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쟁을 유발하거나 이게 소위 사전 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잖아요. 사전 개시죄인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침략 행위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는 분 없어요? 이게 하도 희한한 죄명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지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에 총 쏜 거하고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합니까? 이 국방부 혹시 상황 아세요? 네, 지금 이 사람 얘기에 들어 3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하고 국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예.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네.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은 뭐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체크를 못하냐. 그 의심받는 측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시설 장비를 좀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그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의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나온 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각 부처청에서 다들 열심히들 해주셔서 국정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는 우리가 이제 독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칭찬 사례 이런 거 좀 많이 발굴하십시오. 각 부처청에서는 평소에 잘하는 공직자들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찾아서 권면하고 뭐 포상도 좀 하고 아주 잘한 사례가 있으면 뭐 특진을 시켜주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오늘 임정청사 관리 방안 보고가 있죠.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그거 관련된 건데 효창공원 있잖아요. 김구 선생부터 많이 모셔 있는데 그 효창공원하고 효창운동장 그게 원래 옛날에 다 공원이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효창공원을 지금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포함해서 좀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네. 좀 강구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너무 음침해요. 좀 깨끗하게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국립공원화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점은 이 19년도에 서울시하고 본부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 그 뒤에 시장이 바뀌면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계획은 다 세워놓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그거는 뭐 저는 그런 정치 상황들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방통위원장 오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아, 거기 계시군요. 그냥 참고로 이 의견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의견을 하나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라든지 또는 뭐 종이신문 이런 거는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예, 거기는 뭐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라든지 또는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 뭐 그 외에 어쨌든 이거는 소위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다른 기업들은 못하게 하고 특정 기업 몇 개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특권, 특허라 그러죠. 특허.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 못하게. 예, 그래서 그 방송의 자유의 경우는 그렇죠. 신문의 자유와 구별해서 그렇습니다. 제도화된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방송법 등의 그 공적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 거고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더니 이거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그래서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야, 이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또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들어요.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법원 판결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서 항소해야 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뭐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는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럽니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 없어요? 예, 뭐 그 언론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가 뭐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어하는 것이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 규제와 관련되어져서는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어서 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체제를 두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물론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 심사하고 제재할 것인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야 또 민간 기구에 맡기든지 하든지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헌법적으로 그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니 뭐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가 내 마음대로 쓸래 뭐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 되겠지만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그 방송법 등에 있어서 네. 방송사 등의 경우, 특히 지상파 방송 네. 등 여러 가지 방송 유형들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도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시길래 하여튼 이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도 돼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걸 한 번은 우리가 공유하자고 드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게 이 국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혹시라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특히 제조업에 또는 제3세계에 진출해서 저임금에 의존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노동 탄압을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를 좀 외교부든 노동부든 아니 산업부든 하여튼 관련 부처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 그 경험을 했는데 그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노동 탄압하고 막 부당 해고하고 법원이 뭐 복직 판결에도 안 지키고 막 철수해버리고 다른 회사 만들어서 일감 옮기고 이런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혹시 나가서 그런 거 안 하나 좀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봐서 그래요. 이게 부당 어디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국가던데 부당 캄보디아였어요? 부당 노동 행위로 뭐 부당 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 안 지킨다고 시끄럽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다행히 뭐 그게 우리 기업은 아니고 개인이 한 일이고 전에 하던 인수 이전에 있던 일이었다 뭐 그런 취지이긴 하던데 사실 인수 이전이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인수 이전에 해고를 했는데 내가 그 회사를 인수했으면 그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 회사가 책임져야 되고 현재의 경영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원망하잖아요. 네, 하여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위신에 관한 문제에서요. 그 말고도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뭐 가해 행위, 폭행 또는 뭐 부당 행위 이런 것 가끔씩 문제되고 심지어 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디 외국 공항에 갔다가 얻어맞고 도로 강제 송환당한 일이 있죠. 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밉다고 공항 경찰이 폭행을 해가지고 도로 비행기에 실어 보낸 일이 있어요. 지금은 뭐 한참 전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시기인데 그런 구성원 일부의 그런 아주 저급한 욕망 때문에 국가적 망신 또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각 부처에서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지방대 경쟁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대요. 교육부? 네. 어느 정도예요? 내 언론에서 보고 드릴 말씀인데. 네, 이번에 그 인서울보다 그러니까 지방대에 이게 많이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아, 이번에. 그래요? 네. 원인은 뭐예요? 네. 원인은 뭐예요?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대 육성에 대한 기대가 일정하게 그게 도움이 돼요? 작용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 지원도 있고 우리가 이제 지방 균형 성장, 네. 지방에 대한 투자도 좀 늘리고 네. 그런 게 조금씩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걸 보면 네, 효과가 있다는 것 같긴 한데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 정책에 인센티브를 주자. 또 지방 영향 평가, 균형 발전 영향 평가도 도입하자.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지수도 좀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수,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이 혜택을 주는. 그거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수 개발은 하고 있어요. 그 행안부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아직 보고는 안 된 것 같죠? 여기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것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올해부터 예. 그런 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아예 제도로 그걸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동수당을 우리가 이제 지방은 또 수도권하고 거리에 따라서 차등해서 더 많이 주자. 그리고 지역 화폐가 이제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받는 거 그 지역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 화폐로 아동수당을 주면 또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국회에서 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별하냐. 뭐 이래가지고 똑같이 주는 걸로 법안이 뭐 법사 소위를 통과했다든가 뭐 그런 기사를 봐서 제가 지금 국회에다 부탁을 내놨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에 대해서 더 할인을 더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또 더 더 추가로 더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는 네. 이게 지금 아마 복지위가 복지위에서 이제 복지부 장관입니다. 네네. 네, 아동수당은 이제 수도권은 10,000원, 그러니까 10만 원 지원을 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취약 지역은 5,000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거는 뭐 다투다가 네. 통과는 됐어요. 네, 근데 다만 지역 화폐로 했을 때 추가로 더 돈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 현재 상임위에서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잘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계속 협의 중입니다. 네. 하여튼 세제든 요금이든 뭐든 이 지방이 균형 발전해야 지방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나라가 정상화되지.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면 이게 앞으로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각 부처청이 모든 행정을 할 때, 모든 국정을 할 때 하여튼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 이거를 아주 기본으로 장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인데 지금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해당되는 데는. 근데 분석을 좀 해서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일부의 옆 동네에서 다 이사 오지 않았냐. 예?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뭐 그것도 있겠죠. 예, 그런 그것도 경우도 있지만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동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 실태가 어떤지를 좀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걸 이제 2년만 한다고 하니까 미래 비전이 없잖아요. 아, 네, 이렇게 하면 제도라고 하는 건 하면 계속 해야지. 네. 2년만 하면 2년 후에 어떻게 하냐.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사업화한다라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례를 만들든 예, 제도화해서 예. 계속 해야 미래 설계를 하지 않겠어요? 저희 법률 제정까지도 검토하고 법률 제정해야 있습니다. 됩니다. 예, 잘하셨네요. 농림부가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잘합니다. 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후쯤에, 물론 뭐 반드시 6개월 후는 아닌데, 우리가 업무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각 부처청이 다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 산하기관,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때는 이번처럼 그냥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가지고 문책할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든지 지적된 문제들을 시정하지 않고 그냥 유지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든지 좋은 제안이 있는데도 뭐 그냥 묵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부처청도 산하기관들, 그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업무 보고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바꿔서 각 부처청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업무 보고를 함께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 각 장관님들이나 처장님들
청장님들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평소에 좀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동안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좀 정리하고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현재 계류된 주요 현안이 뭔지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이제 뻔한 거는 좀 빼고 좀 그렇게 보고 받으시고 또 보고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지 못한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한번 보고하자고 했는데 지금 소식이 없으니까 그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할 거라 그랬죠? 예, 기재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별로 그래요?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가 총괄하고. 네. 이 공공기관 개혁 더하기 지방 이전 동시에 공공기관들은 제가 장관님들 업무 보고 받는 걸 봤는데 그 몇 군데 그 아주 잘들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대요. 그죠?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거 좀 엄히 훈계해야 됩니다. 그 분명히 대통령이 지적을 했는데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공공기관들이 지금 정부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 예산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가 좀 빠릿빠릿하게 정신 차리고 잘 해야죠. 하여튼 공공기관 문제는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을 하는데 하여튼 국정의 주체는 국민이니까 국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주체가 국민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국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반영해 주세요. 의견도 좀 많이 들으시고 면담도 많이 하고 하여튼 접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국무회의 우리 토론방에 댓글도 좀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좋은 아이디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나중에 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여기 경찰청장 오셨으니까. 예, 경찰청장 지금 저번에 이 그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업무방해 이거 예. 혹시 뭐 수사를 책임 기관을 만들어서 한다고 뭐 그랬던가요? 예, 사이버 수사 심의관을 TF 팀장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예, 전담팀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 총리께서 업무 진행하시죠.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조금 추가로 그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인구 증가 영향 분석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햇볕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안 등등도 제가 가서 보니까 는 데가 있는데 제가 현재 가서 여쭤봤거든요. 어디서 어떤 분들이 왜 왔는지 물어봤냐. 근데 의외로 그런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체적으로 농림부 외에도 좀 행안부가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신안군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인구 감소 지역이고에서요. 이건 아마 각 지방 정부에서 다 하고는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대상자인지 아닌지 하려면 실제 사는지 어디서 뭐 했는지를 조사는 할 테니까
네. 하면 아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해당 지방 정부에서 네. 확인해 보니까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 하는데 좀 안 했더라고요. 네. 네. 이후 순서는 그러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처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통령님 방중 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외교부 장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한 올해 첫 일정으로 중국과 일본을 순차 방문하셨습니다. 국빈 방중에 이어 지난주 방일 셔틀 외교까지 이어진 연쇄 순방은 우리의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국익과 민생을 지켜내고자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중일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칫 위축될 수 있었던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정상 개인 간의 정서적 유대와 전략적 공감대로 오히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한중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순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 성과를 중국, 일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중 성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본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간 대등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한중 관계가 그만큼 돈독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이거 그렇게 하면 한창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줄이겠습니다. 요지만. 네. 네. 둘째, 한중 간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한중 간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에 대한 진전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우리는 중국의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다음 일본 방문 성과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일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근본 정상회담은 나라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특히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주년이 시작되는 원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에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 또 초국가 범죄 등 양국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조세희 탄광 이슈 등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속 조치입니다. 방중 후속 조치 차원에서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정상회담을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중 정상 간의 교류 흐름을 이어가면서 분야별 실질 협력 성과도 지속적으로 거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간의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그리고 서해 문제의 진전된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AI 등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 등 각 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입니다. 네. 이거 뭐 고생하셨고요. 외교부가 이번에 막 정상회담들이 너무 급박하게 너무 많이 사실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들을 아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도 열심히 고생한 사람들 몇 사람 뽑아가지고 포상을 좀 하시도록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래 제가 일본 총리하고는 이게 소위 우리가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원래는 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숙소가 없다면서요? 네, 대구 회의장이나 숙소가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대구에서 하시고 안동에 들르셔서 뭐 하회마을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는 불가능해요? 저 대통령님, 저 안동에 안동 두개 있습니다. 출신 한번 얘기 들어보죠. 안동에 숙소가 있습니다. 어디? 아니 그냥 숙소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정상회담을 할 정도가 되냐? 저희가 지금 그 한옥을 해가지고 한옥을? 새로 한옥 숙소도 있고요. 그 장소가 정상회담 하기에는 조금 좁지만은 여러 가지 품격은 충분합니다. 저희 지금 저 말이 진실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님 의전장이 지금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그랬어요? 일단 예비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성 호텔이 150객실 있는 사성 호텔에 스탠다드라고 있고 회의는 도청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호텔하고 인근이 도청 도청 활용할 수 도청이 있고 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한옥 그 호텔이 한 20방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PRS하고 유사한 좀 좋은 방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걸 종합하면 우리야 뭐 아무데나 모텔에 가서 살아도 되는데 근데 근데 상대 정상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가서 보고 예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좀 실사를 한 다음에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기 시설 보완을 좀 해서 할 수 있으면 예. 시설 보완을 좀 미리 해놓든지. 우리 저 에이펙 회의하거나 이럴 때도 뭐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네. 또 시설 개선 지원하잖아, 그죠? 안동은 사실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네네. 이제 나라현을 우리가 갔는데 다음에는 가능하면 일본 총리께서도 안동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숙소나 이런 거 잘 챙겨보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실장님 안동 가시면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권 장관님께서 고향이시라고 그게. 실제로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공간이나 연구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중국은 사후 뭐 하실 일 있으면 하십시오. 예. 경제 분야 성과 대통령 보고를 고전에. 예. 중국은 사실은 이제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과연 얼마나 빨리 복구되느냐인데. 네. 좀 진척은 좀 있어 보여요. 얼마 시간이 안 지나긴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보도상으로 보면 조금씩 뭐 징후가 나아지는 있다고 것 하는데. 같은데요. 1사분기에 장관급 회담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1사분기. 네, 그럼 그때 좀 보기로 하죠. 예, 그 대통령께서 그 방중 경제 성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9년 만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초석을 마련하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는 제조업 위주였는데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비재, 컨텐츠, 서비스 분야까지 이렇게 대폭 확대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 간 MOU를 총 14건 저희들이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2건은 상무협력 대화, 교통협력 대화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협력 강화 한 건 6건이 있었는데요. 산업단지 협력, 그리고 위생검역 제도 개선, 지적재산 보호 등까지 확대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협력 분야로서는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이외의 벤처 스타트업 협력, 그리고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순환경제의 새로운 협력 분야까지 개척하시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간 간의 경제협력 성과도 32건의 그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요. 제조업이 3건, 소비재가 식품 등 15건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분야도 게임 등 7건, 그리고 서비스업도 7건 등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완전히 이제는 소비세 서비스업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행사를 통해서 24건의 4,400만 불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고요. 그다음에 2,500만 불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후속 조치를 저희들은 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더 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작년 6월 이후에
그 활동하신 걸 저희들 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20차례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50차례의 또 세부적인 정상회담까지 성과가 있었고요. 정부 간에만 73건의 어떤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MOU는 MOU다 하는 이런 속설까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는 이걸 불식시켜서 MOU가 본 계약으로 체결이 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정상회담 전후로 거기서 뭐 이런 계약이나 기업 간 MOU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예, 정상회담 계기에 대통령 임석하에서 한 게 74건 정도가 되고요. 또 민간 기업들이 별도로 한 걸 저희들이 보니까 또 한중만 해도 30건이 넘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시죠. 다음 보고로 넘어갈까요? 네, 저기 외교부 대통령님 제가 네. 식약처장 왼쪽에 있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11월에 대통령님께서 UAE 다녀오셔서 네. 저희가 거기서 MOU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UAE에서 그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왔는데 UAE에서 식약처를 이제 참조 기관으로 인정한다는 서한이 2달 만에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K-바이오의 의약품 의료기기 진출이 굉장히 간편해지고 빨라져서 최소한 한 7개월 정도 빨리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이제 사후 협의나 이런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좀 해야 되는데 다들 잘하고 계세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하여튼 이 공무 영역은 너무 느려. 제가 보긴. 그래서 가능하면 속도를 빨리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네, 외교부, 경제부 두 부의 보고에 대해서 더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활용 확대 방안을 국가보훈부 장관, 외교부 장관님 먼저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고 의견 말씀 듣겠습니다. 예, 국가보훈부 장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상하이시나 항포구청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국가보훈부나 총영사관에서는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답니다.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협의를 해보자 자세가 확실하게 뵙겠다는 이야기를 베이징 그 노대사님과 여기 총영사관의 총영사 부영사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상하이는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로 관리하는 지역이 한 31군데 있습니다. 이 중에 독립운동 사적지로서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현재 항포구청에서는 이전 및 철거는 불가하고 원형 지속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형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기원품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2015년까지 판매하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판매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현재 저희들이 인정청사 건물이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3, 4, 5호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 2호까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여기에 상설 전시관, 굿즈 판매점 이런 이거 것을 좀 올려보세요. 예, 여기 1, 2호실까지 저희들이 임차를 하든 사용을 해서 여기 굿즈 판매점 또 상설 전시관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체류형 체험 공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는 중국 정부 상하이 당국에서는 자기들 일이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 예산 지원이라든가 우리 민간 기업이 와서 개발에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친 바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는 우리 삼성이 임시정부 청사 보건 지원에 약 30만 달러 지원을 했었고요. 2004년에는 현대차 그룹이 청사 보존을 위해서 재개발을 유보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이 1, 2호실이라든가 이 저희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민간 기업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산업부라든가 중소기업 벤처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굿즈 판매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굿즈 제작은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추후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임정청사 연계 보훈관광 벨트는 현재 상해에 저희들이 사적지가 31곳이 있습니다. 31곳 있는 것을 대표적인 것을 67개 연계를 해서 관광 벨트로 추진하게 되면은 저희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도 이 코스를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상하이에 있는 한국문화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상하이시사 등과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정청사 연계 문화행사 개최는 일단 4월 29일이 윤석열 의사 의거일입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100번 탄신 1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주요 독립운동 계기의 임정청사 연계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컨텐츠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체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교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산업부, 중소기업부 모두 이를 함께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국가본부가 좀 주도하면서 우리 다른 부처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는요. 그 베이징의 중국 중앙정부와 또 상해 지방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우리 모르게 이 청사가 변모하는 일이 없도록 잘 와치하고 우리의 그 계획을 각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사실 중국 정부가 이전에는 대한민국 그 항일 유적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뭐 막 공개하고 뭐 많이 드러나는 거 싫어했죠 옛날에는. 이 그 경문시 했다고 할까 이제까지는 저희들 제가 어쨌든 그랬는데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도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바뀌는 것 같은데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임정청사나 이런 독립 그 운동 유적지는 우리 정부의 문화유산으로는 외국에 있긴 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자산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저쪽에서 호의에만 기대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외교부에서 중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 간에 일종의 보존 협약이라든지 일종의 뭐 양해라든지 최소한 이런 거라도 좀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선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협의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한데 몇 군데라도. 네. 뭐 다 할 수는 없겠고. 지금 중국의 항일 운동 유적지 전수 조사에도 이전에는 동의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은 어때요? 저희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3년 계획을 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할 지금 계획이- 몰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 정부가 공식? 이제까지 중국 정부 특히 동북 삼성은 접근 자체를 불허했었습니다. 이제까지. 지금은 어때요? 지금 원래는 아직까지 그 관계로 출장을 가보지 않았기 어쨌든 때문에 그 문제도 아직 파악을 그 못하고 문제도 공식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지속성이 있도록 격을 좀 올리라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선심 쓰는 정도로는 좀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의 일종의 발상지 아닙니까? 자, 그거 잘 네. 챙겨주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을 외교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잠깐만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하여튼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못하고 이제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좀 시설 그렇습니다. 개발하면 이제 원래 다 부서 없어지는 건데 예. 그걸 어쨌든 막아줬다는 거고 네. 삼성은 하여튼 시설 보완하는 거 도와줬다는 건데 하여튼 이거를 또 민간 기업에다 맡겨놓는 것도 문제고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침이 좀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조용히 하는 것이 더 네. 효과적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 쪽하고 협의를 하고 네. 가능하면은 그걸 공식화하는 게 예, 뒤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네. 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의 일종의 뭐 지표 같은 거기도 하니까 네. 중국에 있는 그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중에 이게 지금 우리한테 제일 네. 사실은 상징적이죠. 상해 중경에 하나 예. 또 있죠. 예. 그런데 거기도 한번 따로 또 챙겨 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 중요한 사실은 역사적 시설물인데 이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예. 국가유산청장입니다. 네네. 저희 국가유산청장청에서는 이 국외 문화재를 부동산을 우리 관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대한민국 그 공사관도 지금 청사에 사가지고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상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매입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안 판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국가적으로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제 홍보 시설이라든가 유물을 전시한다거나 보존 처리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그냥 막 마지못해 관리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 동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뭔가 좀 활발하게 네네. 관광객도 좀 많이 오고 뭔가 동네에 도움이 돼야지 동네 흉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재공관 역할 재창조할 이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K 이니셔티브 확산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의 팀 코리아 총력 체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팀 코리아 체제의 구심점이자 K 이니셔티브 확산의 교두보로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173개의 재유공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부응하려면은 재유공관의 운영 체제를 개편하고 역할을 창조하며 또 공공기관의 해외 지사 활동의 분절화를 극복하는 것이 기요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거점 공관 체제 개편, 공관과 현지 공공기관 간의 공조 체제 재정비, 외교 인프라 개선, 업무 혁신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입니다. 우선 거점 공관 체제로 재편은 제외 공관을 거점 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공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을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산 엑스포 때 약속을 했던 12개의 공관은 지금 상대국 관계의 관계를 고려해서 주 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대폭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휴공관과 현지 잠깐만요. 네. 뭐 장관님의 문제는 아니고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 누가 지금 틀고 있어요? 이 자료 좀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다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해관계 있으면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요. 카메라도 가끔씩 내용을 좀 찍어주세요.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요 보고도
좀 여기 맞춰가지고 저 스크롤 통제하시는 분 네, 잘 좀 볼 수 있게 뒤에는 특히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렇게 캡처해서 볼 수 있게 네. 좀 잘 좀 찍어주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공공기관과의 이 공조 체제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재 82개 공공기관에서 총 723개의 지사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사들과 대사관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재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공공기관 해외 지사를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일원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트라 무역관 등의 여유공관이 존재하는 경우 6개 지역부터 해외 지사를 한 곳으로 모으는 K-마루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재외공관 통합청사 건립을 통해 일원화를 확대하고 일원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호 인근 지역으로 해외 지사를 모으는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관 주도하에서 모든 현지 진출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K 이니셔티브 협의체를 운영하여 팀 코리아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관장 앞으로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또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이들 해외 지사에 대한 대사의 조정, 지휘, 감독 방안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영국과 프랑스 등은 대사들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외교 인프라 개선입니다. 신규 외교부 인력은 더 교육을 강화하고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관장 평가를 보완 개선하고 그리고 주재관 선발 및 관리 감독을 통해서 외교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력 교육입니다. 그동안 인사혁신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우수한 외교관들을 선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현장 실습과 토론형 수업 확대 그리고 국제법과 AI를 비롯한 새로운 강좌를 신설해서 그야말로 정의의 외교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AI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외교부 본부뿐이 아니라 제외 공관까지 전부 연계시켜서 만들겠습니다. 다음 공관장 평가 제도를 보완 개선함으로써 해외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공관장이 그 개인 활동과 기여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가 담당 대사를 신설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교 인프라 중요 요소의 하나인 주재관 선발과 지휘 감독 또 강화 문제입니다. 사실 주재관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국무위원님들 또 청장님들께서도 저에게 좀 주재관 자리를 하나 늘려야겠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쭉 해오셨습니다. 사실 해외에 이러한 주재관 자리가 하나 늘면은 장관이나 또 기관장은 인기도 올라가고 조직 장악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재관 한 개 직위 운영 비용은 뭐 일을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 9개 훈련을 받는다면은 3명의 훈련 비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이 없다면은 이런 훈련, 9개 훈련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외 출장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걸 잘 검토해 가지고 사실은 가성비가 높은 방안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실망 많이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주재관들이 전체 재외 공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3분의 1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선발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그동안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부족 격자를 골라내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해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개방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무려 4번을 12년 동안을 중국에서 어느 처의 주재관이 계속 있은 사례도 있고 또 어느 부처의 주재관의 경우는 좋은 생활 여건이 좋은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 부처에서는 사실은 TO의 반밖에 못 채우고 나머지 반은 다른 부처나 외부 그러니까 민간인에서 지원해서 가는 이런 것도 나왔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있었던 인도의 국세관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TO가 8개인데 그걸 다른 좀 생활 여건이 좋은 데로 보내고 인도는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지양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재공관 직원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주재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업무가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또 잘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본국으로 소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에게 책임을 주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공관장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수 주재관에 대한 포상과 비위 주재관에 대한 신상필벌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도 멕시코에서 어느 주재관이 현지인 폭행 등의 문제로 외교부에서 분명히 중징계를 했는데 그게 중징계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 원소속 부처로 가가지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처의 언제 그랬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네. 왜 가만 놔뒀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러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꼭 징계를 해주십시오. 근데 이미 시효가 지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거 차단해 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장관님도 그냥 혼자 그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인데.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거는 총리님 챙기실래요? 확인 좀 챙겨가지고 제가 전체 경과를 다 확인한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한 부처에서 그 내려진 징계는 일괄적으로 인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아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례도 체크를 이거 해가지고 이것도 확인해서 왜 방치했는지 경위도 확인하고 방치를 왜 또 방치했는지 그 전체적으로 경위 확인하고 적용한 것과 함께 제도와 해당 문제에 대한 점검까지 하겠습니다. 요 사례도 별도로 원인을 찾아서 저기 넘어가면 안 되죠. 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잘 아는 장관님이셨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2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정 중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따로 챙겨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의 혁신을 토대로 추진 업무의 분야별 혁신 연계를 통해서 K 이니셔티브 확산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우선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예방, 대응을 최적화하고 또 동포 전담 영사도 확충하고 그래서 동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맞춤형 포괄적 연계 사업을 통해
K 이니셔티브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입니다. 전방위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서 재외 공관을 수출 수주의 전진 기지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재외 공관 주도하에 현장에서의 무상 원조 체계를 통합하고 문화, AI 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ODA 사업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수행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재외공관에 화장품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된다는 말씀은 전부 전파가 돼서 그런 정신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외공관이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재창조되고 팀 코리아 체제로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공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뭐 기획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재외 공간을 앞으로는 뭐 문화, 기업 진출 교두보로 만든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우리 교민들 통합의 중심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다른 관련 부처들도 다 이거 논의 같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면 재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네, 예, 다 의논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리실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다른 동포청장인데요. 여기 카메라 뒤편에 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건의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드리면은 여기에 지금 분야별 혁신 4가지 추진 과제 중에서 재외국민 보호 최적화와 동포 지원 역량 강화가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재외 거점 공간 분야에는 이 부분이 좀 거점 공간 배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공간을 배치를 하는 기준을 이렇게 삼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이나 거주국의 치안 상황, 그다음에 사건 사고 다발 지역 이런 문제들도 같이 여기에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네. 그게 이제 총영사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면 대사관은 사실은 그 동포 밀집 지역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성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잘 분석해서 네. 하십시오. 대통령님, 저 산업부 장관입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공관장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제 경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제가 해외 다닐 때마다 대사님들 뵙고 하면은 대사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수주라든지 수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마침 수출 거점 공간부터 문화 이렇게 거점 공간 나눴다면 저희 생각에는 현지 기업인들이 뭐 다면 평가를 도입을 해서 기업들이 참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 부처가 이제 산업부이긴 합니다만 산업부의 장관이 이렇게 그 평가에 참여를 한다든지 개발협력이라든지 문화부 같은 경우는 문화부 장관님이 공관장 평가에 참석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도 좀 이렇게 보완이 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100% 의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해당 지역 뭐 교민 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나 행정 수요자, 우리는 공급자니까 수요자들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자를 어떻게 지금 이제 조직할 거냐, 또 어떤 사람들한테 그걸 맡길 거냐의 문제는 있긴 한데 저 지적은 많거든요. 기업, 문화, 교민 이쪽의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사실상 그런 것이 비공식적으로는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민사회에서 평판을 듣는 정도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좀 제도화할 것인지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재외 공간들은 물리적으로 지금 해외에 나가서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피스럽게 무슨 뭐 현지 뭐 직원들을 뭐 성추행을 했느니 무슨 뭐 폭언을 했느니 뭐 이런 거 사실 상당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 그런 망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무슨 대사 이러면 우리는 볼 때 좀 훌륭한 뭐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욕이나 하고
무슨 뭐 폭행이나 하고 어디 성추행이나 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꽤 있는 이유는 감독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아까도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암행 감찰을 하든지 네. 아니면 현지 기업이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뭐 쪽에 의견을 좀 상시적으로 듣든지 하여튼 수를 좀 내긴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미안한 얘기인데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외 공간장 나가면 무슨 놀러 가는 것처럼 애들 유학시킬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응? 거기다 뭐 집 주고 출장비 주고 뭐 온갖 혜택 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민 세금으로 그러면 되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비난 안 나오게 네. 그것도 잘 챙겨 주시고요. 동부청장님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제외 영사 대사관의 핵심이 동포들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동포청을 왜 독립 외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하는지 좀 이해가 저는 안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서 제외동포 재단이라는 걸 그러니까, 만들어서 네. 했었는데 동포들은 사실은 그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동포청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해가지고 뭐,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왕 제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잘 검토해. 그러니까 내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그 기관 보고할 때 하여튼 외교부 외청 동포청 산하기관 무슨 제외 무슨 뭐 동포센터요. 동포협력센터라고 협력센터. 있습니다. 이게 3중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는 일은 그 제외 교민들 편이나 보호 활동인데 이걸 왜 이렇게 기관들 다 쪼개놓냐? 그 지난번 보고 드리고 나서 그래서 제외동포 협력센터와 동포청은 신속하게 지금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럼 됐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업무도 제외 기관들, 기관의 핵심 업무는 하여튼 우리 기업들 해외 활동하게 하는 거, 우리 교민들 편하게 살게 하는 거, 그다음에 국가 간 외교 관계 처리하는 거, 지금 이제 문화 네. 진출 이걸 하는 데잖아, 그죠? 업무도 엄청 많은데 인력도 막 여기서 온 사람, 저기서 온 사람,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별 사람 다 해서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출근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 업무 감찰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들도 잘 활용하시고요. 그 특히 산업부, 문화부. 네. 문체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K 이니셔티브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 K 컬처일 텐데 네. 사실 문화 주재관 중에는 이제 문화 홍보 주재관이 있습니다. 42명이 이제 나가 있는데요. 이 뽑는 절차가 공모도 있고 또 뭐 경력 개방형도 있고 개방형도 있고 이 약간 좀 불균형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뽑힌 사람들의 문화적 전문성도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취약성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관님이랑 네.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공모하고 선발하는 체계를 좀 바꾸려고 지금. 그러게 이 각 부처청이 온갖 이름으로 지금 제외 공간에 나가 있는데 그 좀 체계적으로 뭘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이 기관에 4년 하고 저 기관 가서 4년 하고 여기가 4년 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네, 그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막을지도 이 막는 필요하면- 장치는 이미 만들었는데요. 네. 차제에 지금 문화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주재관 선발 제도를 한번 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지만 눈 바깥에 감시의 밖에 있는 제외 공간 문제는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럴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랄까 조직 관리에 예. 그런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아까 저기 장관님 말씀과 관계된 건데 하여튼 조직 운영을 하려면 신상 필벌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이 기준에 따라 잘하면 상 주고 모자라면 제재하고 이게 분명해야 조직 유지가 되지. 이게 뭐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눈에 받치고 막 걸리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엄격하게 해야 조직이 유지가 된다니까요. 네. 예? 다른 모든 부처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실 인사 소위 그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신상필벌 제재와 포상은 명확하게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 유지가 되고 권위가 서죠. 뭐 너무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직의 수장이 인사를 엉터리로 하면요 뒤에서 다 욕해요. 앞에서는 막 굽벅굽벅하지만 뒤에 가서 전부 흉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 유지 관리가 안 돼요. 채통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인사는 인사만큼 공정하게 해주는구나. 내가 일 열심히 하면 대우해 주는구나. 잘못하면 혼나는구나. 이거를 당연히 느껴야 그 조직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움직이지. 친하다고 뭐 봐줘버리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외교부는 지금 다른 부처와는 달리 감사관실이 아주 크고 이 감사관실이 재외공관을 지속적으로 가서 감사도 하고 이 감사관은 외교부 직원이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파견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이행하겠습니다. 모범적 사례도 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각 부처청에서 뭘 이렇게 기획된 것도 하지만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는 주제대로 하고 다른 부처에 관계된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공식 국무회의 말고 소통 통로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도 활용을 하고 이 회의도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른 부처에 협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세요. 그 맨날 와서 방망이 두드리는 거 구경만 하다 가지 말고 이 아까운 시간에 업무 보고도 주요 업무는 보고를 좀 하세요. 꼭 보고할 때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부처청에서 각자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공유가 필요한 사안들은 특히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사안들은 요약해서 몇 개씩이라도 보고를 하세요. 각자. 그리고 제안도 좀 하시고요. 나중에 이게 이 칸막이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것도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우체국에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부르지? 집배원? 네. 뭐라고 부르나? 집배원. 네. 요새도 집배원이라고 부릅니까? 여기 잘못 부르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거 있죠. 거기 수천 명 있다면서요. 아니 수천 명이라 10,000명이 넘는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맨날 적자라고. 근데 그런 조직을 이용해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론조사를 맡긴다든지 실태조사를 맡긴다든지 또는 그 사무실을 통합 운영해서 비용을 줄인다든지 각 부처끼리 하면 되는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 경영을 하거나 이러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건 막 기본적으로 하는데 정부라서 그 개념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당연히 예산으로 쓰니까. 우리 기업에서 오신 장관님들이 각별히 그런 거 좀 다른 부처에 제안도 좀 하세요. 보시면 좀 황당한 거 많을 겁니다. 근데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느낌이 없어서 보고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지적을 좀 해줘야 되니까요. 외부 기업에서 온 장관들끼리 따로 모이죠? 그걸 흉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의견이 좀 모이면 다른 장관님들한테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가끔 모여서 잘 적응하고 그렇지, 있는지 들켰죠. 확인하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거예요. 공유하겠습니다. 보면 아마 답답한 거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식화해서 좀 다른 부처들도 각 자기 소관 부처를 바꾸는 건 당연하고 다른 부처들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네. 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동포청장입니다. 네. 네, 방금 대통령께서 우리 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고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동포청 업무보고 때 동포들의 국적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동포청에서 지난 12월 달에 자체 조사를 해서 차별 요인이 될 만한 사안들을 조사를 거쳐서 지금 각 부처에 혹시 그 동포 대상 관련된 업무들 중에서 차별 요인이 있는지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이 결과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동포청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해외 그 방문을 해보면 사실 동포들 제외 동포들 불만이 막 하늘을 찔러요. 뭐 그렇게 억울해 그냥 자고간에. 근데 뭐 이러저런 요구도 많고. 그런데 제외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사람들인데 그 지원을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과서 없다는 얘기를 내가 맨날 듣거든요. 한글 학교 교과서 없다고. 네. 그런 거 좀 많이 해주면 뭐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값 얼마나 들겠어요? 그 서러운 생각 안 들게 그 지원도 좀 하시고. 하여튼 제외동포 참 그 제외 기관들 전부 다 그 한 달 이내에 하고 있는 거 작업하고 한 달 안에 네. 하여튼 해서 다 취합해가지고 예. 분석해서 국무회의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얘기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 정기적으로 어쨌든 동포 간담회도 좀 하시고 네. 기관들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 동포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제외 공간에 전문을 보내가지고 동포들의 애로사항, 민원, 건의사항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2월 6일까지 일단 취합을 하도록 했고요. 2월 2주째에 취합해서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거 좀 하시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안 그래도 해외에 살면 서러운데 외롭고 서러운데 공간 내서 찬밥 대우 받는다 이런 피해 의식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네,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재경부 장관부터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총괄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이렇게 해서 잘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우리 국민들도 관심 있는 우리가 국민한테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니까요. 네. 금년도 민생 체감 대표 정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 부처 다 참여했습니다.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 분야로 나눠서 전 부처 과제를 대통령 표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 보시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5개 분야로 해서 여기 다 나오는 거죠? 네네. 알았어요. 가계 부담 완화해서 어쨌든 파일로 만들어서 네네. 좀 공유를 나도 하고 저희들이 SN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재부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빠르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20만 원만 자 이거 제가 할게요. 네.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좀 밤새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거 1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1페이지 목록 있었죠 아까? 네. 목록에 1, 2, 3, 4, 5가 대분류고 넘겨서 자 가계부담 완화에 관한 게 세 항목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래 준비 지원이 어쨌든 네 항목이 있고 경제 활력 제고가 일자리 시장에 관계된 게 다 6개 있고 안전망 강화에 관한 게 어쨌든 대표적으로 3개 정도 항목이 있고 그죠? 네. 지역 공동체 회복에 관한 게 3개 항목 정도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재정경제부에는 세부적 내용은 자,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부담 감소 이런 게 있다. 다 안 보이네. 자, 한번 보여주시고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 지원 이건 뭐 주요 정책이죠. 네. 그 다음에 컨텐츠 성장 지원, 세제 지원을 새로 해줍니다. 네. 그리고 청년 국유재산 사용을
혜택을 주겠다 그 말이겠네요. 창업할 때 창업할 국유재산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 세금 소멸. 이거 이거는 국세청에서 하는 여기 국세청장 왔어요? 5천만 원까지. 예. 어디세요?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카메라 뒤에. 아이고 안 보여 가려서. 예. 이거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이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는 경제활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 정책과 맥을 네.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납 관리단은 지금 몇 명 채용하기로 했고 현재 몇 명 채용했어요? 오늘까지 해서 500명을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0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6대1 이상의 몇 명 뽑으려고 그런다고요? 500명? 예, 일단 올해는 총 몇 명 500명. 뽑을 생각이에요? 예. 총 몇 명? 총 대통령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4,0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방 정부. 지방 세외 수입 지방 정부들도 체납 관리단에서 지방세, 네네. 그다음에 지방 세외 수입 예. 이거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거기도 청장이- 500명입니다. 지방 아니, 각각 지방? 아니 세외 수입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각 지방 정부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지방청에서 지방 정부 하고 있고요. 지방청별로 저희가 인원을 배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말을 못 알아듣으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국세 또 국가 세외 수입은 국세청이 알아서 네. 인원을 뽑는데 좀 늘리라는 얘기고. 예.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몇 년씩 할 거예요? 네네. 빨리 정리를 해야지. 예. 그거 말고 네. 지방 정부들도 체납된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 관리가 엉망이라 이 말이에요. 예. 각 지방자치단체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긴 어려운데 네네. 행안부도 좀 신경을 써서 지방 정부도 똑같은 시범 모범 케이스가 있으니까 예. 그 관리단 뽑아서 일자리도 만들 겸 예. 조세 정리도 실현할 겸 예. 장부 정리도 할 겸 예. 하게 하는 거 협조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행안부가 합니까? 예, 그건 행안부. 행안부에서 지방 네. 정부에 그 인원을 수시로 좀 보강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 공무원들은 생각이 희한하던데 그 뭘 그리 아까워해요. 세금 저기 떼어먹고 또는 안 내고 있는 거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월급이라도 주면 조세정이 실현되고 일자리 만들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자꾸 사람 뽑는 거 부담된다.